광고 가시죠. 자, 로얄 젤리의 힘. 그렇습니다. 봉황. 예, 봉황입니다. 예.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군요. 예, 이거. 야. 오! 야. 그래요. 이거 드셔서 이렇게 자, 형님 먼저. 예. 아유, 물 타서 드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거 타서 드셔도 되고. 아이고. 예. 자. 아, 진하다. 진해, 진짜. 굉장히 진하네요. 왜냐? 어. 이게 물을 한 방울도 안 섞었거든. 네. 자, 로얄 젤리가 야, 진짜 몸에 진하네. 좋다는 거 다 아시지만은 어우,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은요. 생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벌꿀을 배합해서 만든 양봉과학의 아. 결정체입니다. 프로폴리스가 있습니까? 네? 여기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그때 프로폴리스를 프로포폴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걸 저도 그때 사회 봤습니다. 콘서트에서 프로폴리스를 프로포폴이라고. 아, 그래요? 네. 대박. 아, 한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화분도 들어갔다 그래서 아니 화분을 왜 집어넣지? 화분을 뽀개가지고 집어넣은 줄 아, 알았어요. 그러네. 화분이네. 네, 화분이 그게 아니라 예. 꽃화자에 네. 무슨 분이지? 화분이? 다 몰라. 잘 몰라. 아니, 화분이 있어요. 또 화분이 네. 꽃가루 같은 건데 네. 꽃가루 아니 됐어요. 수정할 때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 하여튼 꽃가루 같은 거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양봉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네네. 자, 100% 국내산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거 예. 어쩐지 너무 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봉황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항염, 면역력 증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 가격이 비싸요. 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얼마예요? 들어가면은 예.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개. 아, 이렇게 네, 세 개. 요게 이제 요 세 개가 저 소비자 가격으로는 24만 9천 원. 24만 아, 원래 원. 판매가는? 그렇죠. 예. 그럼 비싸네. 뭐한 8만 원씩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 특가는 18만 9천 원. 아, 세상에. 야, 여기 또 그러면 뭐가 있나?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예, 희소식이 이 뭐냐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네. 주변 분들과 함께 드시라고 2+1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 병들이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예요. 네네. 한 세트를 사면은 한 병을 또 드렸어. 자, 그런데 추석 이벤트로 이거 세 개 들어있는 거 이게 한 네, 세트고 네. 두 세트를 사시면은 네, 한 세트를 또 드립니다. 와, 하나 그러니까 여섯 개를 세 세트? 여섯 개를 사면 이거 하나를 여섯 개를 사면은 세 개 더 드린다 이런 얘기죠. 9개 준다는 너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우, 좋네요. 대박. 아, 어디 뭐 작물 팔아요? 뭐 어떻게 팔아요? 왜 이렇게 써, 여기? 추가로 너무 드리는 건 좀 싼데요? 추가로 드리는 건 물 좀 섞었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괜찮네요. 물을 좀 섞었어요. 자, 로얄 젤리의 힘 봉황. 아, 재밌어요. 봉황. 예. 아, 정말 좋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네네. 예. 어쨌든 뭐 타 먹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게 그냥 물에 타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네. 한 숟갈씩 그렇지, 그냥 그렇지. 한 숟갈만 꿀처럼 먹을 때. 이렇게 네. 떠 드셔도 괜찮을 것 자,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 네. 후보자와 관련해서. 예, 예. 네, 방 권장님. 아니, 감사해요. 10개 엽주셔도 됩니다. 나는 그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네. 생활기록부 우리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아니 씨발 그게 어떻게 야당 의원들 그 손에 얘기 넘어가지? 좋았어요. 예. 뭐 공익 제보를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아니 씨발 남의 성적 내신 성적을 어떻게 공익 제보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 공익 제보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공해 제보지 공해 제보. 이건 개인정보. 이거는 나도 발표하면 안 된다고 보았거든요. 학생생활기록부 나이스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됐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가 옛날 그 뭐 초등학교 때 그 뭐 3, 40년 전에도 학교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 어디까지 민감한 정보를 담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뭐 국감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할 때에도 네. 민감 정보는 다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뭐 혈액형, 몸무게, 키 이런 거.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딱 그 해당 정보만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냥 통째로 그냥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 수 있냐는 아니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학교에서 누군가 찍어가지고 넘겨주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의 손자, 손자에 대한 그 초등학교에 대한 그 학생부 기록부가 그대로 통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번 거는 주광덕, 그 지난번 거는 곽상도. 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제 거, 그렇죠. 제 학생부 모두 누구나 다 접근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위험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도 의아했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유출 경위를 밝혀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저도 같은 그리고 생각.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뭐 이제 영어가 뭐 영어 듣기나 뭐 영어 영작이나 이런 게 뭐 5등급, 6등급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5등급으로 어떻게 논문이 1저자에 들어갔느냐, 고대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SNS상에서 반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대 출신이신 아니 제가 지난 소 시간에 변호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잖아요. 외고 예, 예. 애들은 내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서울대 예. 가기 오히려 힘들고 연고대 더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영예고는 한영예고는 특히나 더 그래요. 특히 좀 약간 저희 내신 등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5등급이면은 충분히 거기서도 영어는 굉장히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오고도 겁니다. 남죠. 어. 외고 애들은 오고도 남죠. 네, 그런 의혹은 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몇 등급? 15등급까지 있어요? 10등급인가요? 9등급까지 9등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된다는 건 저도 좀 참 어이가 아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어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후보자가 그 울음을 삼키는 그 모습. 아. 그러니까 제발 밤 10시에 밤 10시에 세상에 미쳤어. 왜 거기를 왜 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그러니까. 아유. 그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야당 의원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그걸 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그걸 이야기한 거 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그 여직원의 주소를 SNS에 올린 거 가지고 공개했었죠. 예. 그거는 그 여직원은 그 여성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야이씨 그거하고 똑같냐? 말이 안 그거하고 되잖아요.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국정원 여직원은 훈련을 받은 국정원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여직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였어요?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였어요. 피의자. 그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그런 중대 사건의 중대 범죄 피의자였고 당시 대선 직전에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과 대선 며칠 전에. 그리고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뭐였어요? 지 본인 증거. 컴퓨터에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어요. 네. 그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증거 인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리어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김현 의원, 이종걸 의원 이런 의원들을 거꾸로 강기정 의원 이런 의원들을 감금죄라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 감금죄 그 의원들 수사받느라고 그때 제가 변호인이었는데 3년 동안 고생했어요. 3년 동안 다 같이 방귀 끼면서. 어쨌든 그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이렇게 약간 의혹만 받고 약간 좀 이제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당연하죠. 같아요, 김학규 변호사는. 이걸 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어제 된다? TV조선에서 네, 네, 네. 이거를 앵커가 질문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똑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보통은 제가 뭐 말하면 김근식 교수님이 이렇게 꼭 반박을 하는데 그건 네. 본인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던지 네. 말 안 하셨어요. 아니 김근식 그 인간은 왜 이렇게 맛이 갔어? 열등감? 아니 그 인간이 예전에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완전히 가스통 할배가 됐어. 참 어처구니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아니 그 인간하고 내가 한번 SNS에서 설전을 벌였지. 설전을 벌이셨구나. 내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했는데 입당을 뭐라고 했더니 그러셨어요? 정치를 희화화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서 싸웠어요. 아니 뭐 내가 입당하는데 무슨 뭐 보탠 거 있냐고 막 그러면서 정치를 희화화한다. 아니 그리고 아니 희화화될 수 있지. 아니 뭐 웃고 정치를 볼 수 정치인이- 있다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정치가 제일 좋은 개그의 소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맞아요. 예. 뭐 아니, 그거 가지고. 그 시사가 재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시사는 재밌어야 됩니다. 일본에서 극우 유튜버들 막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DHC 방송. 근데 그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어떤 재국민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극우 방송이 되게 재밌대요.
이게 개그맨인지 시사평론가인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혼동이 된 정도로 그렇죠. 너무 웃긴대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웃기는 걸 좀 생각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랑 잘못하면은 네. 반대해서 너무 날라오니까 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선을 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 국정원 여직원이랑 비교한 거는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김진태도 듣는 그랬어,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혹해서.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요. 진짜. 하여간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간 지금 조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현재도. 이제 예, 예. KBS 시사기획창이 방송된 모양인데 네네. 제가 거기 잠깐 나왔어요. 예전에 뭐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방송 중에 나온 거라서 제가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시구나. 조국 현상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2011년에. 아, 명저였어요. 이야. 여기 저 시입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시입세는 시입세. 뭐 네. 획을 그은 책이죠. 그래서 시입세. 그 책이 워낙 또 화제가 돼가지고 네. 나중에는 이제 보수단체, 보수단체 정도는 아니라 가스통을 드시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뭔 소리죠, 그게? 아니 제가 왜 강연을 네네. 합니까? 그랬더니 와야 된대. 그래서 아니 저는 그쪽하고 코드가 관련이 맞지 않. 없는데. 와야 된다고. 이번에 내신 책 조국의 현상을 말한다. 네. 조국의 현상을 말한다. 조국 현상이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니까 조국.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현상을 말한다 해가지고 조국의 민족의 약간 또 이제 이런 거. 부제가 그랬어 좀 섹시하게 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가 집권 못한다. 부제가 그랬어 부제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자기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그런 거 서면을 책을 안 읽고 왔나? 그래, 제목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그 정치인 조국의 정치인은 아니었지 당시 학자 조국이 예. 정치적 가능성이 있게 뭐 그런 내용의 책인데.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던 책이네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 하여튼 뭐 그때는 많이 팔려고 조국이 그때 또 한참 트렌드였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예. 트렌드에 그래서 이제- 편승하셨군요. 근데 그 예.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회창 씨 알죠? 이회창. 안녕하십니까 알죠. 이회창입니다. 예. 그 아들 병역 문제 났을 때 회창 난리났었죠.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예. 이걸 보고 많이 아니 났었어요, 그때. 오늘의 조국을 보니까 딱 그거인 거야. 보고 합법이다. 이거 불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변명하는 이 모습이 과거 당신이 지적했던 그 이회창의 모습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소리냐.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처음 질문했을 땐 저거였어요. 네. 그 따님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그거 뭐라고 그래?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금수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야? 네.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그 불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 네네. 그거하고 이회창의 불법이 아닙니다. 그 같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 또 조국 후보는 그런 어떤 청년들의 어떤 불만, 그런 어떤 박탈감이라고 해야 네, 될까? 네. 뭐 이런 현실감, 마음에 상대적 대해서 박탈감. 충분히 헤아리면서 사과하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회창하고 다르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그 혹시 그 시사 그 창에서 성대모사 했습니까 혹시? 안 했어요. 했었어야죠 형님. 그러면 인정이지. 거기서 이회창 성대모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조국 후보는 제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팔려고 만든 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국을 연구 안 했겠어. 야.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 책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참여연대 월간지에서 네. 만났는데 딱 보면서 느낀 게 네. 이분은 정말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된 노무현이구나 막 그런 우와.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수를 일삼고 국민을 기만하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전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네. 근데 그건 아니야. 맞아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정말 네. 그 양반은 아주 답답한 면도 있고 또 한계는 있어 보이지. 워낙 엘리트시다 보니까 본인이 인정한 대로. 금수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면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난 그런데 그분은 정말 정말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꽤 업그레이드된 진보 정치인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봐야 정치인이 되나요? 됐지 이제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의 대선 주자급이죠. 네, 조국 그렇죠. 후보자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이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고통을 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좀 갈갈이 찢겨졌을 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문재인 정부도 흔들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냥 말 온몸에 피투성이가 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끝까지 간다는 예. 거. 제가 A급 정보, 힘내실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좋습니다. 예. 네. 리얼미터에서 28일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28일보다 30일이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오늘자 여론조사가 있었대요. 네. 아직 이제 공표는 안 했는데 네네. 격차가 거의 상당히 좁혀져가지고 진짜? 찬성과 반대가 진짜? 찬성과 반대가 많이 그래서 좁혀졌군요. 예. 상당 부분 좁혀졌대요. 이 한 5% 이내로 좁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일 여론조사니까 요일별로 뭐 이렇게 계속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계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이제 발표했을 때 이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 간담회로 상당히 한 4~5% 반등을 아니 했다라는 오늘 거. 조선일보 사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여론조사도 찬성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 사설에. 조선일보까지 예측을. 조선일보에서 오히려 차라리 조국 임명해라. 이럴 거면 임명해라라고 아니, 사설을 썼더라고요. 어제- 되게 어제- 웃었어요. 예, 그 맞아요. 조선일보 논설 보고. 예. 예, 어제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그 후보자가 내용 이야기한 해명 내용도 중요했지만 후보자가 말하는 태도, 목소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이게 그냥 뭐 한두 시간 잠깐 정해진 질문한 게 아니었고 네네. 주제도 정하지 않고 시간도 정하지 않고 질문 개수도 정하지 않았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좀 수준이 낮았지만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목소리 한마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네. 또박또박 전달을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게- 모르는 거, 미안한 거 이게 이렇게 맞아. 했다는 이게 게 맞아.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국 내정자의 그 애티튜드가 정말 그러니까요. 좋지만요. 이 목소리 톤이나 톤이나 이게 이런 사람에게 발음. 믿음을 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있어. 확실히 있어 뭔가. 그거는 네. 사람이 연기로 그건 할 수 있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품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살아온 삶이 뭔가 좀. 그랬고 예. 나같이 맞아요. 사실 낙곰수 나오기도 전에 전혀 이름이 없던 내가 서울대 가서 조국 교수 만났는데 그 네. 좁은 연구실에서 만났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반했어요. 야,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니야? 무려 서울 법대 교수인데도 그 겸손한 맞아요. 태도라든지 하나하나 아주 성실하게 대답하는 그 자세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돼도 크게 될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요즘에 저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예, 이게 실제로 뵌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방돼 있고 다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권위적인 사람은 다 안 돼요. 어떤 자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굉장히 권위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유튜브나 SNS도 되게 뭔가 소탈하게 나오는 그게 변했다고 그런 지금 사회인데 조국 교수님은 전혀 안 변했어요. 예전 10년 전이잖아요. 민정수석 할 때도 그렇고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거 스승이잖아요, 또. 네. 그래요? 저기 어떻게 저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은 어땠어요? 제가 수업은 듣다가 드랍을 해가지고 왜 드랍했냐면 이게 이제 진짜 명강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들 다 실무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야간에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조 교수님은 거의 막 고등학생처럼 막 시험 보고 출석 딱 빡세게 엄격하게 하고 하셨군요, 뭐 쉽게 하면은 얘기해서. 바로 바로 이제 F 주고 이러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조국 교수님 말고 조금 봐주시는 교수님도 있었는데 너무 엄격하게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편한 대로 가셨군요. 듣고 싶은데 좀 피하는 경우도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업빛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들 그래요. 쉽진 이제 않아요. 김용민이는 다들 대학원 너무 다니고 있지만, 흥결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 2012년 총선 때 말이죠. 제가 겸임 교수긴 하지만 하여간 학교 수업을 했었어요. 오. 한양대학교 네. 안산 캠퍼스. 네. 진짜요? 와, 기자들이
한양대 안산 캠퍼스로 가가지고 김용민이가 수업 중에 희롱 발언을 한 게 있나? 또 뭐 누구를 때렸나?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야. 야. 아니 내가 뽑아내려고. 아무리 쓰레기로 몰려도 그렇지.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러겠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인생을? 나좀 글쎄 말이야. 저 개쓰레기로 나 취급했었어. 그 당시에 김용민 PD님, 김용민 형님이 거의 조 교수님처럼 막두드려 맞았어요. 그렇지. TV 또 종편. 두드려 맞은 건 똑같아. 진짜요? 두드려 맞은 건 똑같아. 거의 그렇죠. 보도량이 비슷하게 나왔을걸요? 요 정도까지 조 교수님만큼은 아니었을 건데 그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진짜. 조 교수가 날 초월했나 이미? 그랬을 거예요. 추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선거 기간을 초과했잖아요. 난 심지어는 나를 태우고 가는 택시가 나를 욕하는 거죠. 난 줄 모르고. 그럴 때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예. 야, 진짜 이거 너무했다. 그래갖고 뭐라 하셨어요? 예? 같이 욕하셨어요? 아니면 아닌 것처럼? 뭐를.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같이 욕하신 거예요. 같이 김용민 욕했지. 제가 그 선거 때 네. 끝내 사퇴하지 않았어요. 사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복잡한 이유는 없고 내가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나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와서 찍을 거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 근데 내가 만약에 네. 사퇴를 하면은 그분들은 투표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네. 거야.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당한 압력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이런 김용민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 물론 제가 뭐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네거티브 캠페인인 건데 내가 이 표적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무릎을 최대한 꿇어야지 유권자들 앞에서 네. 그렇지만 사퇴를 한다? 이거는 백기를 듣는 거거든. 민주당 이거 선거가 사람 선거예요. 뭐 이 민주당 선거가 네. 아주 참패를 면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더니 나중에 또 선거 이후에도 돌을 맞았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일들 여권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혼란과 낭패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분열시키고 또 그래서 그 타깃이 된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치적으로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음모는 해봐야 안 된다라는 교훈을 심어줘야 돼요. 싸우고 버티고 이겨내야죠. 뭐 이재명도 그렇고 손혜원도 그렇고 이번에 조국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굴복을 해버리면은 이거 되네? 이거 해봤더니 되네? 통하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맞아요. 조국을 근데 만들어내려 할 거예요. PD님 그러면은 분명히 그 기사들에는 허위 사실도 있었을 텐데 있었죠. 명백한. 다 거기에 고소했어요? 대해서 그 뭐 고소나 고발 같은 거 하셨나요? 아니, 제가 신념이 있었는데 내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라면 모든 언론, 당하자. 모든 네티즌, 모든 국민의 비난은 다 안짜. 야, 멋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이제부터 걸려 죽였어. 뭐야, 이거 반전이잖아요, 반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한 마디가 다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을 치려다가 준비를 해온 게 이런 있어가지고 예, 잠깐 좋습니다. 예, 예, 아까 예. 왜냐면은 왜 고소 고발을 했는지 여쭤봤던 게 이게 정치인들도 물론 본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고 언론사 기자들도 그런 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한계 없이 이번엔 특히나 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정말 나타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나 그리고 판례는 어떤 식으로 법리를 설치하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의혹부터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의 키워드들을 보면 허위 소송, 위장 이혼, 입시 부정, 사모펀드, 우회 상장, 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등등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많은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3주 동안 정말 이 뉴스들에 되게 시달렸거든요. 근데 일단 법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그 가짜뉴스를 보면 보통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도 있었지만 그렇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것은 과연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이미 설시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판례가 있나요? 예. 아주 딱 이 사안에 적합한 법리인데 네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뭐뭐 의혹. 그쵸.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네네.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나온 기사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 어디 전문가의 말을 빌며 뭐 어디 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며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마치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죠. 입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네. 대한 법리도 있어요. 사실에 그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그리고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추측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 자체의 취지로 봐서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다. 어우, 엄격하네. 엄격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러할 경우 좀 재밌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 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는 이제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와 사인에 대한 사실 적시를 또 이제 구별을 하면서도 재밌는 판결을 봤는데, 그러니까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그 직위에 있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에 대한 어떤 알 권리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공직자에 대한 사실 적시의 목적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비판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핏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논의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해당 사안이나 문제되는 표현에 따라서는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논의를 빙자하여 공직자 개인을 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판시가 있고요. 야, 이게 이제 세게 나오네. 굉장히 법리가 엄격한데도 그러네요. 세게 지금 다루네요. 그런 예.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의혹이라고만 하면은 이게 다 용인이 된 줄 알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판례상 용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거 진실한 사실인 줄 알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위법성을 조각해야 돼요. 조각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겠죠. 네네. 거기에 대한 판례의 법리도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렇게 뭐 진실한 사실로서 뭐 공공의 이익이었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도 그 사실 적시한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되는 거예요. 조 후보자 딸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대입시켜보죠. 예. 대입시켜보죠. 네네. 필기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외고 고대 의전원 들어갔다는 기사. 이걸 보면은 어떤 사실이 암시가 되죠. 공부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기사만 땄는데 그동안 이제 막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공부 못하고 실력 없는 학생이 그 학교에 원래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버지 백으로 불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암시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암시가 되는 그렇군요. 사실이 있잖아요. 분명히. 암시가 돼도 되네. 표현 암시가 행위에, 돼도.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필기 시험 안 보고 간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이란 전형이 없었잖아요. 그 시험 과정 안에서. 없었다. 예. 그리고 필기 시험 안 본 것도 필기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거는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사실들은 기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기사의 내용이 되는 기초 자료가 확실히 신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기사가 이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게 고려가 되냐면 당의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 그것도 고려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봤을 때 그리고 사회적 흐름들을 함께 교류했을 때 일반인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암시당하는 거예요. 어휘의 통상적 흐름까지 그렇죠. 하시는군요. 이 말의 흐름 엄격합니다. 아니에요. 네. 흘러가는 그래서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조 후보자 딸의 기사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암시를 받은 사실이 굉장히 많죠. 허위 사실을.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그쵸. 것도 포함이겠네요. 법리에 따르면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네네. 소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아무리 의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말을 옮겨 넣는 거라 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보이도록 한 것. 이게 고의적으로 사실 아닌 부분일 수 있는 거를 네. 확대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SNS상에서 퍼날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럼요. 그렇죠. 언론이 그런 거 걸러주는 게 언론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언론 간담회 보셨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이렇다더라 하면서 질문해요. 뭔 소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언론이 잘나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적 그렇죠. 결정을 할 때 예. 올바른 정보에 기초해서 그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사실을 잘 취재해서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을 목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나왔던 가짜 뉴스들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 암시한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뉴스 기사들을 정말 폭발적으로 내므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오히려 흐려놨어요. 이건 언론의 한계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좀 언론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예전 몇 년 전부터 이제 언론 피해 보도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네.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래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같더라고요.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잘 안 해주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좀 예.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겨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논의가 진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요, 좀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사실로 볼 확률이 사실로 간주할 그런 여지가 좀 있어 보이면은 네네. 그래도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 공익적인 역할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봐줬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언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 공익적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의혹이라는 말은 붙이지만 전제는 해놓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사실, 사실 섞어가면서 보도했다. 이거 정말 집요하게 걸릴 수 있다. 책임을 예. 묻는다면은 네.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네, 책임을 알겠습니다. 전부 물릴 수 아, 예. 있고. 대표적인 게 이준석 최고한테 그 기자 간담 회장에서 뭘 질문할까요? 페북 댓글로 당당하게 물어본 그분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댓글로 막 뭐라고 했는데 왜 자문하는 게 안 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아니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데도 뭔 소린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못 알아먹는 그런 진짜 이게 무슨 수습 기자도 아니고 수습 기자가 마치 데스크에다가 질문 뭐 할까요? 이렇게 지도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자의 본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질이 부족한 거죠. 네, 왜 알겠습니다. 기자가 당연히 네네. 야당 의원이나 취재원이나 이런 데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구할 수는 있죠. 아니 근데 제가 간담회에 있는데 질문 뭐 할까요? 무슨 학생이 선생님한테 무슨 답을 구하듯이 이게 무슨 창피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앞으로 청문회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나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청문회 어렵지. 청문회는 어렵다. 김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 건너갔다. 네. 이제 그 선이 아니다. 네. 이제 그 선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발로 차버린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평가죠. 수재 변호사님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지금 비판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자 간담회를 열은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 무슨 같더라고요. 월권 운운하더라고. 네, 기자 그런데 간담회. 청문회 관련 기자 저는 간담회죠. 이번 예. 기자 간담회는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가족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왜냐하면 3주 인권을 동안 지키기 위한 네, 기자회견이었다. 3주 동안 본인과
본인의 가족 주변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했거든요. 그럼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가요? 그 낙인 찍힌 거, 그 상처와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직접 쓴 기자들을 상대로 무제한 간담회를 여는 건 정말 잘한 일이신 것 같고 네네.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허위사실이 난무하면서 온 가족이 난도질 당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딸, 네. 어머니, 동생, 전 재수 씨 아들, 돌아가신 부친까지 이렇게 난도질을 아이고, 당한 세상에. 거는 이거야말로 저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 후보자가 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3주 동안 제 마지막 발언 항상 이거였어요. 조 후보자님이 청문회에 나와서 의혹을 잘 해명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예. 계속 드렸는데 네네. 어제 저는 기자 간담회를 보고 조 후보자님의 의혹은 정말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법무부 장관이 잘 임명되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딱 한 문장으로. 네네. 윤석열 검찰이 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수사 강제 수사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것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안 한다면은 네. 아 이거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하더라도 우리가 환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환호하는 순간 야 그래 아, 검찰에 대한 이런 지금 거? 우리 욕했지만 이게 딱 한번 자유한국당 털어주니까 또 박수를 보내네.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네. 그렇게 또 박수 보내는 순간 이 나라는 검찰 국가가 됩니다. 경찰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하는 행보를 좀 우리가 좀 잘 지켜보고 단속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도 뭐 한마디만 네네. 더 하자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조국 후보자 건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아주 재미 많이 봤어요.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적어도 총선까지만이라도 네. 누가 봐도 너무한 이 그 정치적 그 공세 아닙니까? 정치적 마타도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 정치적 또 함정 아니에요? 이런 거 이 진보의 이른바 명망가들이 거론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표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공작을 획책하는 자들이 누군지 이걸 보면서 적어도 안 먹힌다 이런 사인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재용 씨가 이제 결국엔 또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그것도 준비하죠. 삼성. 예, 그긴 좀 다음에 한번. 근데 네, 워낙 다루도록 또 이게 이슈가 커서 붙였어요. 네. 할 수 없죠. 뭐. 네. 삼성도 다음 묻어버리네. 다뤄봅시다. 삼성을 묻네. 삼성을 묻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시간, 한 2시간이군요. 네. 2시간 또 저희가 달려봤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또 된 것 같고 네. 많은 또 정보 그리고 법리 해석을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피아 지방법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